프롤로그. 화가광. 사방이 폭발음이 끊이질 않는다. 사방에서 미사일과 불덩이가 날아댕긴다. 떨리는 소년의 두 손에는 빨간 피가 묻어있다. 소년은 여성의 배에서 나오는 피를 막기 위해 틀어막아 보지만 막으려 하면 할수록 피는 더 나오고 있었다. 제발 제발 멈춰줘. 소년의 절규는 신에게는 닿지 않고 여성의 여생이 곧 끝날려는 듯이 눈이 점점 감길려 한다. 아가, 울지 말렴. 어머니 좀 있으면 아버지가 오실 거예요. 그니까. 여성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현호야, 전에 엄마가 항상 하던 이야기 기억나니? 세상을 사랑하는 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항상 어머니께서 틈이 나면 하시던 이야기이다. 무리다. 지금 이 잔인한 세상을 어찌 사랑하란 말인가. 아가, 부탁이 있단다.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무엇이든 들어 드릴게요. 이 전쟁을 끝내주지 않겠니? 더 이상 상처받는 사람이 나오지 않게. 미안하구나. 원래는 어른인 우리들이 막았어야 했는데.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반드시 이 전쟁을 끝내겠습니다. 미안하구나. 소년이 잡고 있던 손은 힘없이 축 늘어졌다. 대시 9호기 사단 대시. 입학시험을 위한 준비. 컴컴한 숲속 후드를 뒤집어 쓴 이들이 어둠 속을 빠르게 헤쳐나가고 있다. 선두로 달리고 있던 이가 주먹을 쥐며 멈추자 뒤따라 오던 이들은 빠르게 상계의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눈앞에는 아주 큰 별장이 있었다. 주변에는 총을 휴대한 이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다. 어이, 막내 처리해라. 대장은 나에게 목을 긋는 듯한 심흉을 하였다. 네, 갑니다. 긴검을 든 소녀는 조용히 저택 뒤쪽으로 돌아갔다. 뒤쪽에도 꼼꼼하게 경비병들이 서 있었다. 최대한 조용히 처리한다. 그는 반대편으로 돌을 던졌다. 돌이 떨어지자 보초를 서고 있던 두 명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몸을 돌렸다. 지금. 소녀는 풀숲을 빠져나와 두 명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둘의 머리가 콩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부딪혔다. 그 후로는 매우 쉬웠다. 구멍이 생긴 경계망을 하나하나 찢어나갔다. 대장, 물결표 사인 다 처리한 것 같은데요. 대장은 나머지 대원들에게 구속시키라 하고는 나왔다. 어까요? 합격점인가요? 그래, 많이 능숙해졌구나. 들키지도 않았고. 그럼 다음은 내부 시원하게 들어가거라. 그럼 후문으로 가겠습니다. 소녀는 경례를 한 후 뒤돌아갔다. 어디가 정문이 떡하니 있는데. 대장은 그의 머리채를 잡고 물었다. 저 혼자인데요? 근데 돌아가는 게 정석이잖아요. 너 전투력 측정인데 돌아가면 측정을 어떻게 해? 대장은 그의 엉덩이를 뻥하고 걷어찼다. 소녀는 철문의 머리를 받고는 안에 들어갔다. 소녀는 머리를 만지며 일어났다. 너 뭐냐? 앞을 보니 근육질의 덩치가 큰 남성이 소년을 바라보다 있었다. 킥입니다. 뭐? 근육질의 남성이 얼굴을 찡그리며 물었다. 킥이라고. 소녀는 빠른 속도 그의 턱을 강하게 올려쳤다. 근육질의 남성은 그의 발차기에 정신을 잃고는 뒤로 넘어갔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안으로 들어가니 큰 로비가 있었다. 아마 여기가 도박장이라 했던가. 건물 내부 로비는 축구장만큼 넓은 데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엄청 컸다. 2층에는 방문이 여러 개 있었다. 비밀 도박장 치고는 꽤 개방적이래. 좀 더 은밀한 느낌을 받았는데 1층에는 근육질의 남성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나온 깡패들이 연장을 들고 서 있었다. 총을 들고 있는 이도 있었다. 대략적으로 15명인가. 여긴 꼬맹이가 올 때가 아닌데 말이야. 멸치처럼 삐쩍 말라 보이는 남성이 껄렁거리며 방망이를 들고 다가왔다. 소녀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일단 형식이라니까 하는데. 경찰이다. 모두 무기를 버리고 투항해라. 그럼 다칠 일 없을 거야. 뒤에 뭔가 더 있었는데 기억 안 나는 건 비밀 물결표 사인. 소년이 꺼낸 건 우주경찰을 의미하는 배지였다. 배지에는 중앙에 독수리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푸아. 안에서 보고 있던 깡패들이 크게 비웃었다. 경찰? 꼬마야, 그럼 난 헤이즈의 대통령이다. 물결표 사인. 소녀는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다. 임시긴 하지만 나름 일을 열심히 했다. 그렇지만 막내라 매일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는데
이젠 깡패까지 날 무시하네. 난 기회를 주었다. 그는 방망이를 들고 있던 깡패의 손목을 검으로 강하게 내리쳤다. 그 후 손목을 부여잡고 있는 그의 목덜미를 강하게 내리쳐 기절시켰다. 소녀는 이어서 물 흐르듯이 다가가 그들을 기절시켰다. 소녀는 발밑에 있던 총을 들고는 천장의 전들을 다 깨부쉈다. 노비가 껌껌해지는 데에는 1분도 걸리지 않았다. 뭐야 무슨 일이야? 2층에서 도박장에 고객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씩 일어났다. 이미 혼란 상태라 통솔하긴 힘들고 모두 기절시킬까. 그는 빠르게 2층으로 올라가 2층의 사람들도 하나씩 기절시켰다. 마지막 방문을 지나기 전 살기를 느낀 그는 급하게 멈췄다. 쾅! 아니나 다를까 방문을 부수고는 뜨거운 불길이 뿜어져 나왔다. 맞았나? 방 안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손위에 불덩이를 들고는 나왔다. 그녀의 외관은 일반적인 인간이랑은 다르게 귀가 길었다. 마인이다 마력을 가진 이들 보통의 인간들과는 다르게 이들은 생김새부터 다르다. 동물 귀를 가지고 있다던가 키가 작다던가 귀가 길쭉하다던가 그들을 통틀어 그들은 마인이라 불린다. 너무 어두운 거 아닌가? 그녀가 손가락을 딱 하고 튕기자 건물 기둥 주변에 불이 생겨 건물 내부가 확 밝아졌다. 이 건물 전체에 트랩이 있다 봐야겠어. 망설일 시간 따윈 없다. 그는 검을 빼들고는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의 검이 그녀에게 도달하는 시간보다 그녀가 손가락을 튕기는 속도가 더 빨랐다. 딱! 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의 눈앞에 큰 불길이 솟구쳤다. 그는 바로 멈춰 섰다. 반응이 좋네. 소리가 발동 조건이면 너무 쉽잖아. 풋! 여성은 그 말을 듣고는 비웃었다. 꼬마 마인을 상대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니? 아니 옛날에 한 번 있지. 해마력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꼬마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궁금하네. 걱정하지 마 이제 보여줄 거니까. 소녀는 검을 겨누었다. 기대할게. 여성이 손을 높이 들자 그녀의 머리 위에 불로 된 마법진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마법진의 크기로 봐서는 상급 마법 최대한 접근해야 해. 소녀는 뛰었다. 딱! 소리가 들리자 소년의 옆쪽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다행히 후드를 뒤집어 쓰고 있어 큰 피해는 없었다. 딱딱딱딱. 소년이 멈추지 않자 4번 연속 소리가 났다. 소년 앞으로 불기둥과 폭발이 연속으로 터졌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 마법진도 거의 다 그려져 가고 있었다. 소년은 천천히 심호흡을 하고는 그녀의 마법진을 지켜보았다. 꼬마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니? 시끄럽고 빨리 쏘세요 아주머니. 귀염성 없는 꼬맹이네. 마법진이 붉게 반짝이더니 마법진에서 불로 된 큰 뱀이 나타났다. 뱀은 벽을 타고는 소년에게 빠르게 접근해 그를 삼키려 했다. 마법, 몸 안의 마력을 통해 마법진을 그리거나 무언가의 행동을 통해 자신의 속성에 맞는 마법을 부리는 거다. 마법진은 자신의 상상에 따라 그려진다고 하는데 각각의 상상에 따라 그려지는 마법진도 마법의 위력도 현상도 완전히 달라진다. 참고로 쉬운 마법은 간단한 몸짓이나 소리로 발동시킬 수 있다. 이건 재능에 따라 가지각생이다. 마법진이 그려질 때도 마법이 발동 줄일 때도 마력은 존재한다. 나는 이 마력의 흐름이 보인다. 소녀는 검을 뱀의 입에 꽂아 그대로 검을 마력의 흐름대로 휘둘렀다. 그가 검을 휘두르는 모습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다. 검을 물고 있던 뱀은 점차 작아져 그의 검에 머물렀다. 소녀는 자세를 고쳐 잡고는 여성을 향해 뛰었다. 대체 그건 뭐야 마력도 없는 인간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거지? 딱! 그녀는 급한 마음으로 손을 튕겼다. 정면으로 불기둥이 솟구쳤다. 하지만 오히려 그의 검에 마력만 쌓일 뿐이었다. 자 그럼 돌려드리겠습니다. 물결표 사인. 그가 검을 휘두르자 그의 검에서 뱀의 현상을 한 불이 튀어나와 그녀를 덮쳤다. 뱀은 여성을 물고는 날아올라 1층 바닥으로 내리꽂았다. 별장을 붉게 비치던 불이 서서히 꺼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기절한 것을 확인한 소녀는 문을 열어 대장을 불렀다. 대장 끝났어요. 대장과 대원들은 밖에 있던 인원들을 한데 모아놓고는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다. 오 현호 끝났어? 여기 와서 삼겹살 먹으라고 물결표 사인. 대장이라는 사람이 저러고 있어도 되는 건가?
저 대장 저 시험 중 어떤 거 아닌가요? 응아 그렇지 한번 볼까 모두 모여. 대장과 대원은 건물 내부로 들어가 이들의 신원을 확인 후 구속했다. 그렇다곤 해도 꽤 빨리 끝났구나 좀 걸릴 줄 알았는데 말이야. 이 여성 상급 마법사의 지명수배인 녀석이야. 그럼 저는 이제 합격인가요? 뭐 합격이지만 사망자 제로라. 대장은 머리를 극적였다. 죽이라는 명령은 없었습니다. 아 그건 상관없지만 말이다. 그럼 그 말대로 현원어 전쟁터에서 사람 죽이라면 할 수 있느냐?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무조건 제 앞에 잡아올 것입니다. 현호는 당당한 눈으로 대장을 바라보았다. 현호야 너 전쟁터에서 그 마음가짐이면 금방 죽는다. 너뿐 아니라 너의 동료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어. 대장은 심각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대장 저는 어머니의 소망을 이뤄주고 싶습니다. 만약 그러다 제가 죽는다 해도 어머니를 당당히 볼 수 있도록 말이죠. 현호는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그래 알겠다. 그러니 더 강해져라 너를 아무도 건들지 못할 정도로 말이다. 대장은 그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다. 핵이 왔다 모두 철수 준비. 돌아가면 막내 송별회다. 대원들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그를 달래주었다. 현호야 그냥 우리 부대에 들어오면 안 되냐 나 너무 편해. 어이구 너는 그냥 다시 막내가 되는 게 싫은 거 아니냐. 역시 들켰군요. 내일부터 아침에 와서 청소하는 거 잊지 마라. 네. 안 돼. 현호야 가마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너 없음 밥이 맛이 없다고. 대원 한 명이 현호의 바지 가랑이를 붙잡으면 울었다. 그만 좀 하고 좀 타. 대장이 헬기에 있던 경광봉을 던졌다. 짹짹. 밖에서 참새가 아침을 알리는 듯이 요란하게 울고 있다. 창문 사이로 비치는 아침 햇살에 그는 눈을 찡그리면 일어난다. 우리 집. 분명 어제 늦게까지 송별회를 하고 새벽에 들어와 기절한 것처럼 잠든 건가. 오랜만이어서인지 마법사와의 전투는 눈의 피로와 집중력의 소모력이 심한 것 같다. 좀 더 수련이 필요한 것 같네. 붕붕. 밖에서 무언가를 휘두르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 나는 이불을 걷어차고는 방을 나왔다. 여기 마당에는 아버지께서 목검을 휘두르고 있으셨다. 아버지 저 돌아왔습니다. 그래 아침에 연락은 받았다. 과제는 모두 달성했나 보구나. 아버지는 그를 보자 목검을 내렸다. 그럼 입학시험 봐도 될까요? 물론이지 그런 약속이었으니까. 따라오거라. 우리 집은 작은 검도 도장을 하고 있었다. 지금은 전쟁의 피해 때문에 도장은 물을 닫은 상태이지만 10년 전에는 제자들도 많이 있었다. 아버지는 도장에 들어와 도장 맨 끝에 벽을 만졌다. 무엇인가가 눌리는 듯하더니 벽이 돌아갔다. 우주에서 만난 소녀. 여기는 뭔가요? 숙련인 방 안을 들어가자. 안에는 사신수가 그려진 그림이 각 지역을 지키듯이 있었다. 동쪽에 청룡, 서쪽에 백호, 남쪽에 주작, 북쪽에 현무. 그리고 그 중앙에는 긴 도검과 반지가 하나 놓여 있었다. 여기 있는 건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다. 내가 너 나이 때 쓰던 것들이지. 이제 내가 가지거라 나는 필요 없으니 말이다. 네? 아무리 그래도 가보를 생판 모르는 곳에 가져갈 수는. 가져가거라 여기 있는 것들은 너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 거다. 너의 이상을 위해서라도 작은 힘이라도 필요한지 않겠느냐. 너와 싸운 이들은 칼 생책이 하나나 나지 않았다고 하더구나. 순간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다. 모 사람을 죽이는 걸 기뻐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다. 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내가 어머니의 소망을 이뤄주고 싶다는 거 잘 안다. 그럼 이 아비의 소망도 들어주겠느냐. 현호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짓고 있으셨다. 다정한 미소. 아버지는 조용히 나를 안아주셨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살아 돌아와라. 누가 뭐라 해도 여기가 내가 돌아올 곳이다. 순간 울컥했지만 눈을 감고 꼭 참았다. 아버지 앞에선 약한 모습은 보이기 싫었다. 분명 걱정하실 거니까. 에이 걱정 마세요. 아버지 어제는 상급 마법사도 이겼다니까요. 훈련 성과도 점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방학 되면 또 볼 수 있고. 그래. 내 아들이니 끈질기게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한다. 아버지는 검과 반지를 내게 넘겨주었다.
저 근데 아버지 이 반지는 뭐죠? 그거는 지금은 알 필요 없다. 나중에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다. 하나만 말해준다면 우리 초대 검객께서 왕에게 하사받은 보물이라는 것만 기억해라. 중요한 거니 절대 잃어버리지 말거라. 왕에게 받은 거라고요? 초대 검객은 단순한 칼춤꾼이 아니었나 보군요. 아버지는 목검으로 그의 머리를 때렸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검 하나로 나라를 구했다고 하더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내밀었다. 편지와 작은 이어폰이었다. 그 녀석이 보냈더구나. 현호는 편지를 꺼내 읽어보았다. 편지에는 잘 지내고 있냐는 인사와 함께 이어폰에 대한 설명이 써져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티켓이 동봉되어 있었다. 모든 언어가 통역이 되는 이어폰이라. 이거 엄청 비싸겠죠. 비싼 게 문제겠느냐. 잃어버리면 말도 안 통해서 바닥에서 자야 할 텐데. 그럼 줄 건 다 준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수 가르쳐 줄까? 149전 149패시. 현호는 그 말을 듣고는 바로 방을 나왔다.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진짜 이기는 거 아시죠? 그럼 너는 평생 못 이기니까 진 사람이겠네. 아버지도 나와 검을 빼들었다. 그럼 룰은 알고 있지. 몰랐다고 핑계대기 없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룰은 간단하다. 상대의 검을 뺏거나 넘어뜨리거나 항복시키거나. 현호는 검을 뽑아 들었다. 가보라기에는 검은 주변의 빛을 빨아들여 빛나는 것처럼 새 것 같았다. 검을 휘두르자 검이 날카로운 소리를 질렀다. 매우 가벼워. 그럼 시작할까요? 천명, 하늘의 뜻을 표현하는 검술이라 한다. 우리 가문의 검은 다른 검술과는 매우 특이하다. 검을 배우기 전에 춤을 먼저 배운다. 어렸을 때는 하루 종일 자연 속에서 명상 후 춤을 추게 하였다. 3년 정도 반복하자 그의 눈에는 특이한 게 보였다. 파도의 움직임이나 바람이 부는 게 작은 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아버지는 마력의 움직임이 보이는 것이라 했다. 그 후에 나는 검을 줄 수 있었다. 현호는 빠른 스텝으로 다가가 최대한 빠르게 2번 찔렀다. 그 후 3타는 스텝으로 꼬아 엇박자로 찔렀다. 하지만 그는 익숙하다는 듯이 마지막 3타까지 흘러냈다. 그는 공격을 다 막아내자마자 깊숙이 붙어 검을 휘둘렀다. 현호는 뒤로 물러나며 검을 막아냈다. 그는 강하게 현호를 압박했다. 안 되겠다. 이미 균형이 무너진 현호는 뒤로 100펌블링으로 벗어났다. 카운터로 발차기를 날려보려 했지만 아슬아슬하게 닿지 않았다. 그는 발차기를 가볍게 피하고는 밀어붙였다. 그의 검은 길어 보였다. 분명 짧은 검인데 아버지의 검을 받을 때면 항상 길게 느껴졌다. 현호는 가까스로 막아내고 있었다. 다만 문제는 점점 달라지는 그의 검이다. 단순히 X자로 그어대는 것 같지만 묘하게 그의 검 손잡이 근처를 툭툭 건드리고 있었다. 현호는 흐름을 끊기 위해 뒤로 스텝을 밟는 척하다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는 살짝 당황했지만 옆으로 살짝 피해주며 그의 발을 걸어 현호를 넘어뜨렸다. 이걸로 150전 150패구나. 아버지는 넘어진 현호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다. 역시 아직 못 이기겠네요. 현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일어났다. 아직 상대의 박자를 이용하지 못하는구나. 상대도 저의 박자를 이용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현호는 입을 삐죽 내밀고는 짜증을 냈다. 그것조차 이용해야 이길 수 있는 거다. 물결표 사인. 아버지는 손을 흔들며 도장을 나갔다. 연습만이 살 길이다. 현호는 도장에서 검을 휘둘렀다. 다음 날 현호는 아버지의 작은 자동차를 타고는 인천의 우주궤도 엘리베이터장으로 갔다. 밑에서 보니 정말 끝이 보이지 않았다. 하늘에 구름을 뚫고 꿋꿋이 서 있었다. 이거 바람 조금만 불면 부러지는 거 아닌가. 안에 들어가니 사람이 많이 있지는 않았다. 게다가 대부분은 마인으로 보였다. 이게 현실적으로 우주에 나가는 건 우리 지구인에게는 금전적으로 힘든 일이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앞으로 하루에 한 번씩 절을 해야 할 것 같다. 대시 키르아 우주궤도 엘리베이터 대시. 항공시간표 위에 키르아는 키르아 왕국을 뜻한다. 마인 행성 중에서 가장 돈이 많은 곳 탑 3에 든다는데 여기 인천 우주궤도 엘리베이터도 키르아 왕국에서 만들어 줬다고 한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그럼 다녀오거라. 아버지는 어깨를 다독여 주고는 그에게 카드를 건네주었다. 아버지 이건 혼자 살다 보면 돈도 필요할 거 아니냐. 매달 넣어줄 테니 아껴 쓰거라. 잘 쓰겠습니다 아버지. 현호는 경례를 하고는 뒤돌아 직원에게 여권과 티켓을 보여주었다. 지원은 확인 후 탈의실로 그를 안내했다. 안에는 우주복과 설명서가 준비되어 있었다.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신축형 우주복. 듣기로는 입으면 상대의 신체 특성에 맞춰 길이가 조절된다고 한다. 또한 우주 헬멧도 후드 형태로 편하게 버튼 하나로 벗거나 쓸 수 있다고 한다. 우주복을 입으니 처음에는 꽉 조이더니 점점 편해졌다. 쇄골 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되나? 목 밑에 작은 버튼이 하나 있었다. 버튼을 누르니 뒤에 있던 후드 모자가 그의 머리 전체를 감싸더니 모자가 투명해졌다. 이거 대체 얼마일까? 아마 우리 집에 있는 것 다 팔아도 이 우주복을 살 수 없을 것 같다. 그는 짐을 챙기고는 탈의실을 나왔다. 탈의실을 나오니 아까 안내하던 직원이 그를 문 앞에 안내했다. 이게 그 엘리베이터인가? 꽤 평범하네. 문이 열려 들어가니 안은 단단한 철로 꽉 막혀 있었다. 역시 유리는 좀 힘든가? 현호는 아쉽다는 듯이 벽을 만졌다. 올라가면서 밖을 볼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기술상으로는 불가능한가 보다. 문이 닫히자 안내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 옆에 손잡이를 잡아 주십시오. 현호는 벽에 붙어있는 손잡이를 꽉 잡았다. 우주정거장으로 올라가는 데에는 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위에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으악! 한 반짝 내딛자 몸이 부웅 떴다. 현호는 바로 옆에 있던 손잡이를 잡아 떠오르던 몸을 바로잡았다. 호 큰일 날 뻔했네. 현호는 바로 옆에 있는 창문으로 밖을 보았다. 밖은 컴컴한 우주였다. 조그맣게 빛나는 별들이 검은 우주를 채우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푸른 행성이 보였다. 와 지구를 우주에서 보는 날이 오게 될 줄이야. 현호는 창문에 착 붙어 지구를 바라보았다. 근데 이거 어떻게 벗지? 우주 정거장에서 사람들은 모두 헬멧을 벗고 있었다. 이 상태로 돌아다니면 엄청 튈 것 같았다. 버튼을 다시 눌러 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고장난 건가? 헬멧을 벗기 위해 위로 당겨보았지만 완전히 고정되어서 빠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부서질 것 같아 무서워 멈추었다. 이대로 멋대로 만져대다 부숴버리면 아마 일생을 빚 갚는 데 써야 할지도 모른다. 포기하고 움직이려 할 때 저기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것 같은 소리에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앞에는 분홍머리의 키 작은 소녀가 지그시 그를 바라보다 있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곤란해 보여서요. 아, 저 이거 어떻게 벗는지 아시나요? 현호는 모자를 툭 치며 말했다. 잠시만 뒤돌아 보시겠어요? 현호는 흔쾌히 뒤를 보여주었다. 소녀는 잠시 뒤에 목덜미 주변에 있는 라벨을 보았다. 이 제품은 음성 인식으로 푸는 제품이네요. 중앙에 버튼을 누른 채 해제라고 말씀하시면 자동으로 벗겨질 거예요. 현호는 바로 버튼을 누르고 해제라고 말했다. 모자는 천천히 올라가더니 다시 후드 형태로 돌아갔다. 와 정말 고마워요. 제가 우주복을 입어본 게 처음이어서요. 특히 이 후드 정말 잘 만들었단 말이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설명서도 동참되어 있었을 텐데요. 아 제가 책을 안 읽거든요. 네, 책을 안 읽어서요. 그럼 설명서를 버렸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현호는 웃으며 맞장구를 쳤다. 그 설명서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걸 버렸다고요? 그렇지만 3줄 이상 읽는 건 귀찮은 거려. 소녀는 그 말을 듣고는 포기한 듯이 한숨을 푹 쉬었다. 아 혹시 일이나 행성으로 가려면 어디 비행선을 타야 하는지 가르쳐 줄 수 있나요? 일이나 행성이요? 우연이네요. 마침 저도 거기로 가거든요. 오 그럼 동행해도 될까요? 저는 이현우라고 합니다. 현우가 손을 내밀었다. 메이예요. 둘은 악수를 했다. 혹시 나이가? 17살입니다. 의외네 나도 17살이야. 그 의외라는 건 뭐죠? 메이는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아마 건드리면 안 되는 걸 건드린 것 같다. 아 그 외모가 어려 보여서 말이야.
현호는 급히 그녀를 칭찬해주며 그녀를 달랬다. 안 그래도 이쪽 지리는 아예 모르기에 가이드를 잃어버릴 수는 없었다. 둘은 직원에게 여권을 보여준 후 보안검사대로 갔다. 무기를 소지한 채 비행선에 타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납해 주시면 나중에 내리실 때 돌려드리겠습니다. 현호는 왼손에 들고 있던 검을 직원에게 건네주고는 둘은 우주선에 탔다. 정말 우연이네요. 자리도 딱 옆자리라니. 그러게. 그러고 보니 우주선에선 기내식이 필요할 때 손을 들고 크게 아가씨 밥 주세요라고 해야죠. 메이는 창가에 앉으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원어말? 우주 기내식 어떨지 기대되는데. 속 시원하게 비우는 방법. 지금부터 저의 우주선은 M65 은하까지 총 5개의 블랙홀을 이용해 일이나 행성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승객 여러분 편안한 우주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기장의 안내방송이 끝나고 얼마 안 있어 우주선은 천천히 우주정거장을 벗어난 후 빠른 속도로 M31 은하로 향했다. 오, 엄청 빨라. 그 좀만 옆으로 가주지 않을래. 메이는 현호의 얼굴을 옆으로 밀어냈다. 그니까 내가 창가에 앉는다고 했잖아. 안 돼. 창가 자리가 아니면 나 멀미한단 말이야. 우주선에도 멀미가 있다고. 그래, 오히려 처음 우주에 온 내가 멀미를 안 한다는 게 더 신기하다. 메이는 가방에서 검은 봉지를 꺼내 하나를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 반응을 보아하니 멀미약 안 챙긴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있어. 나한테 토하면 죽는다. 흔들리지도 않는데 대체 뭔 멀미를 한다는 거야. 내내 저 앞에 화장실 표시 보이지? 위치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 좀 있음 내가 살아야 할 곳이니까. 메이는 심호흡을 하며 창밖을 쳐다보았다. 저의 우주선은 1분 후 블랙홀에 진입합니다. 모든 승객분들은 기체가 흔들리니 자리에 착석해 안전벨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방송을 들은 승객과 스튜어디스들은 자리에 빠르게 앉아 안전벨트를 맸다. 1분 후 우주선은 검디검은 블랙홀을 안으로 들어갔다. 기체 안은 엄청나게 흔들렸다. 마치 거친 산속을 지프차를 타고 거칠게 내려가는 듯한 아니 그 이상으로 기체가 심하게 흔들렸다. 이거 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메이는 살짝 눈을 떠 옆을 보았다. 현호는 이미 창백한 상태였다. 좀 있으면 끝나. 블랙홀은 길어봤자 최대 5분이니까. 힘들면 눈이라도 감고 있어. 그리고 토할 거면 제발 비닐봉지 안에다. 해안 그럼 대참사다. 현호는 검은 비닐봉지를 꽉 쥐었다. 다행히 얼마 안 있어 블랙홀을 빠져나왔다. 잘 참았네. 내가 멀미약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 기다려봐. 메이는 지나가던 스튜어디스 분에게 멀미약을 받아 현호에게 주었다. 짜먹는 멀미약이었다. 아마 효과가 바로는 안 나오겠지만 안 먹는 것보단 낫겠지. 앞으로 4개 더 타야 하니까 맘 단단히 먹으라고. 이 끔찍한 걸 4번이나 더 탄다고? 한두 번만 타면 안 되는 거야? 현호는 절망한 듯이 고개를 숙였다. 블랙홀은 긴 거리를 한 번에 가게 해주지만 우주는 그만큼 넓어서 블랙홀 한두 개로 우주 반대편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승객 여러분. 잠시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10분 뒤. 승객 여러분, 총 3개의 블랙홀을 넘어왔기에 저희는 잠시 1시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대단하네. 연속 3번 블랙홀을 버텨내다니. 메이는 그를 향해 박수를 쳤다. 박수 치지 마. 머리 올려서 토할 것 같으니까. 현호의 얼굴이 수축되어서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금붕어 같은 얼굴이 되어 있었다. 이관 흔들리게 갈 수는 없는 거야. 현호는 우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함선 이상 크기 정도의 배면 흔들림 없이 블랙홀을 탈 수 있긴 한데 그런 건 보통 군함이라 우리가 탈 수는 없지. 덜컹. 앞쪽에서 문이 열리며 정장과 선글라스를 쓴 건장한 남성 2명이 나왔다. 두 남성은 승객들의 모습을 살피는 듯이 돌아다녔다. 앞쪽은 아마 퍼스트 클래스가 앉는 곳이지. 메이에게 물었지만 메이는 담요를 덮고는 자고 있었다. 3번의 블랙홀이었다. 그녀도 힘들었겠지. 두 남성은 돌아다니다. 현호 옆에 섰다. 저 혹시 이 여성분을 본 적이 있나요? 현호는 아픈 몸을 들고는 사진을 보았다. 메이. 네, 뭐라고요? 남성은 자세히 듣기 위해 그에게 다가갔다. 왜?
현호는 그의 옷을 붙잡고는 시원하게 개원했다. 솔직히 말하면 고의가 아니다. 단순히 그의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된 영향이 그를 더욱 어지럽게 한 게 이유였다. 선내는 금세 아수라장이 되었다. 다행이라 해야 할까 그가 먹은 아침은 남성분들의 검은 정장에 뿌려졌다. 손님, 근처에 있던 스튜어디스 분이 빠르게 천장에 붙어 있던 청소기를 꺼내 주변을 정리하였다. 역시 프로. 아마 나뿐만 아니라 운행 한 번에 한 명씩은 구토를 했겠지. 엄청나게 빠른 대응이다. 어이,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은 현호의 멱살을 잡고는 흔들었다. 돌겠네. 이건 이제 내 잘못이 아니다. 처음은 내 탓일지 몰라도 그들이 자극했으니. 죄송우. 왜? 현호는 빠르게 남은 것들을 모두 개원했다. 대화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한 건지. 정장을 입은 남성들은 겉옷을 벗어 급하게 화장실로 들어갔다. 다행인 건 바지에는 안 묻었다는 거겠지. 속을 비워낸 나도 주변을 청소기로 청소한 다음 화장실 앞에서 그들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들이 나오자 현호는 고개를 숙여 사과를 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주는 처음이라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가 불편한 자네를 건든 잘못도 있으니 쌤쌤이라 치자고. 뭐지 좀 더 화낼 줄 알았는데. 그들은 빨아준다는 스튜어디스에게 옷을 맡기고는 앞쪽 방으로 들어갔다. 현호는 화장실에 들어가 손을 씻고는 입을 헬권했다. 소국을 다 개원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지러움은 많이 해결되었다. 끝으로 세수를 하고 나와 자리에 앉았다. 옆을 쳐다보니 메이가 조용히 들썩거리고 있었다. 이 녀석 다 보고 있었군. 뭐가 그리 웃기냐. 누구는 속이 뒤집어질 뻔했는데 말이야. 그러게 잠이나 자지 그랬어. 메이는 숨을 헐떡이며 웃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누구야? 누구? 시침이 떼지 마. 방금 그 사람들 널 찾고 있었어. 너도 눈치채고 담요 덮고 숨었잖아. 꼭 말해야 되나? 아니 내가 말하기 싫으면 말 안 해도 돼.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나는 널 도와줄 수 없어. 말하면 너는 날 도와주는 거야? 메이는 질린다는 듯이 모포를 뒤집어쓰고는 누웠다. 속을 비웠더니 뭔가 배고픈의 기내식을 먹으려면 지금인가. 아까 기내식을 먹으려 할 때는. 현호는 아까 메이가 한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아가씨 여기 기내식 하나 주세요. 현호는 큰 목소리로 손을 번쩍 들고는 말했다. 붓. 옆에서 비웃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현호는 조용히 손을 내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두가 나를 쳐다보며 웃고 있었다. 이 녀석 다음에 도와달라 하면 절대 안 도와준다. 다행히 기내식은 먹을 수 있었다. 현호는 귀가 빨개진 채로 기내식을 먹었다. 우주의 기내식은 특이했다. 모두 밀봉되어 있었다. 우주에서의 식사는 매우 불편했다. 음식이 떠다닌다던가 비닐이 뜯기 힘들다던가 여러 가지로 불편했다. 맛도 엄청 맛있는 것도 아니었다. 뭔가 실망이네. 무슨 기대를 한 거야. 여긴 우주라 조리하기도 보관하기도 힘드니 맛을 기대하긴 힘들다고. 다만 드는 좋잖아. 내는 창가를 가리켰다. 밖을 보니 우주선이 성운을 지나가고 있었다. 마치 연기 같은 것들이 붉은 빛을 띠며 특이한 형태를 하고 있었다. 우주는 정말 반짝반짝 빛나 서로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 여러 가지 모습을 하고 있어. 그 말을 하는 메이의 옆모습은 매우 슬퍼 보였다. 승객 여러분 저의 우주선은 10분 후 다시 블랙홀을 통과할 예정입니다. 빨리 그거 먹던지 버리고 멀미약 먹어. 아까도 말했지만 나한테 토하면 죽어. 1시간 후 모든 블랙홀을 지나온 우주선은 천천히 이리나 행성의 우주정거장에 도킹 중이었다. 다행히 멀미약이 잘 들었는지 익숙해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멀미를 하지 않았다. 현호는 벨트를 풀고는 머리 위에 짐칸에서 그녀의 짐을 꺼내주고 수화물을 받으러 갔다. 메이는 내 뒤에 조용히 서쫄쫄 따라왔다. 누가 안내원인지. 수화물 찾은 후 그녀에게 물었다. 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여기도 궤도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거기로 가자. 메이는 머리를 획획 돌리며 주변을 경계했다. 너 오히려 그러고 다니니까 눈에 띄는 거 아냐? 시겁고 빨리 가.
메이는 내 등짝을 세게 때렸다. 궤도 엘리베이터를 타면서도 메이는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생각해보니 내가 구토를 뿌려서 시간을 번 게 아닐까. 엘리베이터를 나와보니 입구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메이를 발견하고는 우리를 향해 다가왔다. 메이는 그의 손을 잡고 뛰었다. 뛰어. 이봐, 난 상관없는 거 아냐? 메이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이런 뿌리치기 힘들잖아. 현호는 어쩔 수 없이 가이드를 따라가기로 했다. 뭐 아직 6시까진 시간 남았으니 괜찮겠지. 메이는 열심히 뛰었지만 평소에 운동을 한 적이 없기에 점점 처지기 시작했다. 이봐, 이대로면 따라잡혀. 뒤를 보니 검은 양복의 남성이 빠른 속도로 따라오고 있었다. 오바들 행동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는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들쳐매고 뛰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그대로 갔으면 분명 잡혔다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나 말해줘. 나가서 오른쪽. 현호는 빠르게 달려 계단을 뛰어넘었다. 오른쪽으로 돈이 택시 정류장이 있었다. 앞에 택시 타자. 돈은 내가 내는 거지? 낼 테니까 달려 쫓아오잖아. 깍. 현호는 택시 뒷문을 열어 짐과 그녀를 던져 넣고 문을 닫아 좌석에 탔다. 형씨, 일단 출발. 현호는 앞을 가리켰다. 택시 기사는 평온한 마음으로 그들을 쳐다본 뒤 엑셀을 밟았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데? 네이븐시로 가주세요. 네이븐시면? 현호는 받았던 편지를 꺼냈다. 다행히 약도에는 네이븐시로 가라고 쓰여 있었다. 이 정도면 나랑 같은 곳 가는 거 아닌가? 현호는 곰곰이 생각해봤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체력도 약한 애가 구우기사단에 입단하려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마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메이 진짜 말 안 할 거야? 이거 나도 말려들었다고. 미안, 말 못해. 진짜 미안하지만 나 한 번만 도와줘. 사례는 할게. 얼마? 사실 도와줄 생각이었다. 절대 돈을 준다는 말에 넘어간 게 아니다. 그녀는 휴대폰에 은행의 액수를 보여줬다. 50만 원. 오케이. 의뢰 내용은 목표 지점에 도착하기 전까지 호의.